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혜영입니다. 연초 국내 증시가 다소 부진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증시 체감 온도는 요즘 날씨와 같은 영하권인데요. 자, 올해 한국 증시 등락률이 23개 주요국 지수 중 최하위권입니다. 자, 이처럼 증시는 맥을 못 추고 있지만 새로 상장하는 기업 공모주에는 돈이 몰리고 있는데요. 올해 첫 IPO 주자가 상장 첫날 공모가의 4배까지 오르는 따따블에 성공을 했습니다. 연초 시작된 공모주 시장의 뜨거운 분위기가 올 한 해 지속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IPO 분야 전문가로 불리는 이경준 혁신IB 자산운용 대표와 공모주 시장 이야기 나눠봅니다. 네, 연초 증시가 부진한 것과 달리 최근 공모주 시장은 화랑새입니다. 특히나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공모주 시장의 열기가 조금 더 뜨거울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오늘은 투자 포인트까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혁신IB 자산운용의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오프닝에서 이제 공모주 시장 이야기를 했는데 공모주 하면 떠오르는 사실은 여의도에서 굉장히 잘 나가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알고 있지만 우리 시청자분들에게는 어떤 회사인지 소개 먼저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저희는 IPO를 중심으로 조금 특화되어 있는 회사고요. IPO 전에 프리-IPO라고 해서 비상장 때부터 투자하는 게 있고 IPO 이후에 포스트 IPO 해가지고 IPO 이후의 수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석해가지고 장내 주식까지 해가지고 총 이제 전후를 다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회사고요. 또 사업 모델로 보면은 물론 자사운용, 펀드도 하고 있고 투자 자문가, 투자 일임, 그리고 신기사 코즈피도 하고 있고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영 컨설팅도 하고 있고 스펙 발기인도 하고 있고 다양하게 좀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지금 뭐 펀드나 채권, 부동산 쪽에서도 다양한 업을 진행하고 계신데 IB라는 이름이 딱 붙어 있어서 사실은 거기서 오는 느낌이 딱 있거든요. 이 IB를 붙인 이유가 있으실까요? 일단은 출생이 IB이기도 하고요. 일단 이게 우리나라의 운영사 한 4,500개 정도 되는데 다들 이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보여요. 뭐 주식도 잘할 수 있고 채권도 잘할 수 있고 다 잘할 수 있다고 보는데 저는 모르는 거는 안 한다. 그러니까 잘하는 것만 한다. 근데 IB나 뭐 에쿼티나 뭐 메자니 이런 쪽은 내가 잘하는데 그러면 IB만 한다. 그래가지고 그것만 특화돼가지고 회사를 좀 만들고 싶어가지고 IB를 넣었고요. 혁신이라는 이제 브랜드는 사실 이제 그 혁신이 가죽 혁자의 새로운 신입니다. 그래서 좀 가죽을 벗겨낼 정도의 새로운 걸 추구한다는 그런 어떤 게 열망을 담아가지고 좀 사명을 그렇게 짓게 되었습니다. 네, 많은 분야 중에서도 특히나 IPO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좀 궁금한데요. 이 IPO 시장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제가 주식 시장 자체를 공모주로 시작했는데 이게 매일 오는 시기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공모주가 딱 웬만하면 수익을 주는데 그다음 한 주 기다리고 2주 기다리고 이게 힘들어가지고 공모주로 시작은 했지만 이제 주식으로 그렇게 좀 입성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IPO 같은 경우는 이제 증권신고서가 굉장히 좀 상대적으로 투명하게 이제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보자분들이 주식 같은 건 좀 어려워하시는데 공모주 같은 경우는 좀 정보가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유리한 시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요즘엔 미성년자부터 좀 노인분들까지 다양하게 이제 IPO 공모주를 하기 때문에 조금 뭐 전 국민적인 투자이기 때문에 그런 매력이 좀 있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뭔가 정보의 대칭성이 좀 있어서 이제 초기 투자자들이 진입하기에 좀 쉬운 시장이 아닐까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금융업계에 발을 디디게 된 계기가 좀 궁금해요. 앞서서도 뭐 IPO 얘기를 하시긴 했지만 이 증권업 쪽으로 이제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처음에 이제 2009년 4월에 이제 제가 처음으로 공모주를 했는데 이제 매도를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이게 금액이 작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좀 더 크게 해야겠다. 그래서 주식을 시작하게 되는데 2009년 4월은 모든 주식이 오를 때입니다. 왜냐면 전년도에 리먼이 터졌기 때문에 최 바닥이기 때문에 사실 뭐 15%를 가네, 뭐 10% 가네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모든 주식이 이제 올랐는데 그때 저는 이제 착각을 했었던 거였죠. 내가 주식을 잘하는구나. 그렇게 일반 개인 투자자셨던 거예요? 그렇죠. 그때는 개인 투자자였었죠. 그래서 주식을 하다 보니까 너무 이제 초기 투자금이 작으니까 여기저기 이제 돈을 빌려서 했는데 그게 이제 억 단위 이제 빚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빚을 갚으려고 증권 시장에 이제 처음에 왔었죠. 근데 처음에는 증권 시장이 잘 몰라가지고 파생 선물을 매매를 하면은 수익금을 엄청나게 배분해 준다는 거예요. 네,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에요. 파생 참 그쵸. 쉽지 않거든요. 네, 한맥투자증권이라고 지금은 좀 없어진 그런 증권사가 있는데 네. 거기로 처음에 입사하고 그다음 LIG 투자증권에 입사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거기 사장님께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다 보니까 너는 영업을 해라 해가지고 이제 IB 부서로 좀 보내게 되었는데 제가 일 욕심이 많은 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일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타사 업무도 같이 도와주고 했었는데 그러다가 다시 이제 이렇게 바이사이드로 매니저 쪽으로 와가지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된 것 같습니다. 역시나 이제 단연간의 그런 경험이라고 할까요? 어쨌든 증권업계에서 IB 쪽에서도 몸을 담았기 때문에 이런 회사를 창업을 하셨고 지금 이제 이렇게 또 잘 운영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지금 어떤 펀드를 또 운영하고 계신지도 궁금해요. 그리고 수익률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일 텐데 혹시 펀드 관련 이야기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작년 저희가 투자 이름사로 시작을 했고 재작년 여름에 이제 운영사로 전환했는데 작년 8월에 이제 첫 펀드가 광복절 펀드가 1년이 됐기 때문에 이제 정산을 했습니다. 근데 그 기준으로는 이제 우리나라 1등인 20%를 기록했고요. 현재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작년 1월부터 연말까지 33%여서 공모주에서는 거의 1등 아니면은 1% 상위 1%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IPO는 좀 강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부심을 갖고 계시는군요. 네. 그러면 우리 시청자들분들 중에서는 투자 이름이랑 이게 운용사랑 차이가 뭘까라고 네.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네. 같아요. 좀 쉽게 풀어서 얘기해 주시겠어요? 투자 이름은 우리들이 계약을 하는 거예요. 1대1 계약이고 그 펀드 같은 경우는 다수의 돈을 한 계좌로 모아서 운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아무래도 다수의 계좌를 운영하기 때문에 자산 운용사에는 조금 진입장벽이 있습니다. 약간의. 그래서 처음에는 투자 이름사로 시작했고 어느 정도 수익이 되고 좀 인정받고 신뢰를 받고 자산 운용사로 전환을 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어쨌든 성장세를 통해서 신뢰도 받고 이제 운용사로 이제 변모를 한 건데 초기 자기 자본금이 5억 원으로 시작을 하셨다라고 들었습니다. 이후에 자기 자본이 이제 현재는 80억 원이 넘는다라고 하는데 이게 회사의 성장과 수익률이 이제 동등하게 갈 수 있는 흐름이 아닐까 싶은데 이런 것들이 이제 이뤄내신 비결이 좀 궁금해요. 네.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반에 증시에 들어왔을 때 빚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간절하셨죠. 네, 그래서 굉장히 좀 이름은 되게 혁신이니까 진보적인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제 투자할 땐 보수적입니다. 그래가지고 하나하나 좀 두들겨 보고 하는 게 있고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고 보통 공모주 하면 경쟁률에 치우쳐서 이제 진입하게 되는데 저희는 하나하나 이걸 다 들여다봅니다. 이 회사 매출이 어떤지 네. 실제로 어떤 일을 하는지 뭐 이런 것들요. 다 보고 일단 IPO를 하게 되면은 IR이라는 걸 좀 하게 되는데 그 전에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사전 IR이란 걸 해가지고 초반에 먼저 내용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번 습득하고 저희가 다른 공모주하는 운영사에다가 저희가 또 자문을 드려요. 그러니까 공모주를 메인으로 하는 곳에 자문을 드리기 때문에 어설프게 이게 공부해서는 절대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공부하고 이거를 냉철하게 공부를 하고 또 이거를 자문할 정도까지 공부를 해야지 어느 정도 조금 수익률이 좀 나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타사 대비해서는 들어가는 빈도가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근데 들어갈 때는 확실하게 들어간다라는 게 있고 또 이게 5억에서 80억이라고 하니까 뭐 한 방이면 70억 벌었나 싶은데 거의 매년 20억이 동등합니다. 그래서 4년 차 됐고 지금 80억이 되어 있고 저희가 이제 아까 빚이 있었다고 했는데 빚을 갚는데 7, 8년이 걸립니다. 시간이 꽤 걸리셨네요. 네, 많이 걸렸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이제 이경규 대표가 그 당시 뭐 경준이겠죠. 경준이가 이제 열심히 살고 하는데 너무 가난한 거예요. 왜냐면 빚을 갚아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십시일반 이제 돈을 모아 주셨죠. 다 그래가지고 이제 계약서 하나 없이 5억짜리 회사인데 주주가 7명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다 도와주셨죠. 근데 지금은 단일 주주로 제가 하고 80억이기 때문에 세금도 많이 내고 나라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말씀 참 재밌게 하시는데 궁금한 게 이렇게 말씀을 재밌게 하시는 분인지라 아마 많은 일반 개인 투자자들과도 소통하는 그런 창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뭐 그런 것들도 좀 하세요. 또 SNS를 해가지고 뭐
이경준 혁신IB 자사운용 대표의 화. 근데 이제 화가 어떤 화예요? 화가 날 때도 화인데 이제 저는 물화? 다들 이제 제가 평소에 화가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뭐 화를 내냐라고 하지만 사실 대화의 화를 넣어놓고 사실은 거의 이제 센 멘트가 많이 나가죠. 여기도 센토크처럼 네. 센 멘트가 많이 딱이네요. 나가죠. 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좀 언론에 내비칠 때는 좀 좋은 얘기 위주로 좀 많이 하는 편인데 저는 이제 좀 네거티브한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좀 하는 편이어가지고 뭐 예를 들면 어떤 거예요? IPO 시장에 네. 대해서 뭐 정책 변화나 이런 네. 것들요? 아니면 뭐... 많이 그런 얘기를 하긴 하죠. 왜냐면은 대부분 이런 좀 안 좋은 얘기나 좀 민감한 얘기들은 좀 익명으로 좀 하는 경우 있는데 저는 이 시장에서 제일 어떻게 보면 오래되기도 했고 앞으로도 있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이 정책 변화에 좀 많이 민감하기도 한데 네. 대부분 이 정책이 어떤 그 포퓰리즘 정책으로 많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정당과 상관없이 이게 좀 많이 그럴 때는 제가 조금 코멘트를 좀 해드리는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아마 운영사의 뭐 대표나 펀드의 매니저치고는 굉장히 정책을 많이 다루는 사람으로서 많이 좀 비판 아닌 비판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첫 번째 파트에서는 이경준 혁신IB 자사운용 대표님과 함께 어떻게 회사를 좀 일구러 나오셨는지 그리고 현재까지 어떤 업들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네, 최근 공모주 정책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허수 청약을 방지하고자 주금 납입 능력 제도를 도입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적으로 기관 투자자들이 실제 자본력 이상으로 물량을 신청하지 못하도록 한 겁니다. 어쨌든 허수성 청약, 뻥튀기 청약을 막겠다라는 정부의 의지를 내비친 건데 이와 관련해서 대표님이 좀 쓴소리를 하셨다고요. 네, 일단 이게 주금 납입 능력이 예전에 LG 에너지 솔루션 난리였죠. 그때 이제 그 언론에서 1억짜리 회사가 5경을 썼다. 그러니까요. 예, 5조 썼다 뭐 이렇게 얘기가 네, 나오니까 전단위가 나왔었어요. 예, 5조 5경 뭐 썼다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왜 개인들은 뭐 한 주, 두 주 벌고 하는데 5경 이렇게 얘기 나와버리니까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도입한 게 주금 납입 능력 해가지고 자기 능력껏 써라. 이렇게 얘기해서 얼핏 보면 이게 합리적인 얘기인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보면은 운영사랑 그 사무 운영사랑 투자 이름사를 다 합치게 돼도 사실 증권사 한 곳이랑 이렇게 경쟁이 될 수는 없거든요. 자금 사이즈 자체가. 규모의 차이를 말씀하시는 그쵸. 거죠? 그런데 거기 한 곳과 여기에 800군데를 봤을 때 동등한 위치로 둘 수가 없다고 보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이게 약간 수요 예측이라는 게 가격 발견 기능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한 건데 이게 자금으로 하다 보니까 말 그대로 실력이 자금인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곧 실력이니까 돈을 실력이란 기준으로 두고 이것을 배정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조그만 데에서는 더 세게 부르게 되는 거죠. 예, 왜냐면 일단은 조그만 데에서는 웬만하면 공모주 사업이 약간 사업 모델의 기본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포기할 수 없으니까 더 세게 올리고 더 세게 올리고 10,000원짜리를 15,000원 쓰고 16,000원 쓰게 되는데 이걸 또 비난할 수 없죠. 왜냐면은 모든 기관들이 이 공모주를 배정받았는데 우리만 못 받았을 경우에는 고객분들이 또 항의가 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네. 소형사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네. 뭔가 공격적으로 하려고 네. 해도 자금적인 부분, 이런 네. 규모에 있어서 네. 열의에 있기 때문에 네. 약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네.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무조건 좀 어떻게 보면은 약간 어차피 내가 있건 없건 상관없으니까 막 이렇게 세게 지르고 그게 거품을 양산하게 되는 거죠. 아, 오히려 거품을 이제 끼게 만들 수 있다. 그럼 이게 네. 어떻게 좀 변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규모별 뭔가 이 흐름이라고 할까요? 규모별로 뭔가 정해놔서 베팅할 수 있는 금액을 달리해야 된다. 뭐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티어 그룹을 어느 정도 나눠야죠. 예를 들어서 뭐 운영사 그룹, 증권사 그룹, 뭐 캐피탈 그룹 다 나누고 그 나눈 그룹별로 가중치를 더 가지고 이 내에서의 합산을 해가지고 이거를 뭐 25%, 25% 이렇게 합산해가지고 이거를 가격을 결정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뭐 말은 이름 사는 배정은 뭐 적고 뭐 증권사 많은데 똑같이 한다. 그거를 하니까 자꾸 이게 거품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수혜측도 이틀에서 5일로 늘어나게 됩니다. 맞아요. 네. 기간이 많이 늘어났어요. 근데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아, 이 수요 예측 기간이 늘어나면 그만큼 좀 더 꼼꼼히 들여다보고 이게 허수성 청약을 더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일자별로 가중치를 주다 보니까
다들 첫날에 가중치를 넣어요. 첫날에 수요 예측이 참여하게 됩니다. 왜냐면은 첫날에 넣으면 만약에 공모주 20주 준대. 근데 마지막 날 넣으면은 5주 준대. 그럼 누가 5일까지 이거를 신중하게 검토합니까? 신중하게 검토하는 순간에 저의 수익은 줄어드는데 아무도 이거를 신중하게 검토를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요즘 그 퇴사가 맨날 첫날에 놓고 둘째 날부터 5일 차까지 아무도 이걸 신경 안 써요. 그래요? 업계 현황이 그래요? 확실하게 그럽니다. 그래서 이게 좀 불편한 거죠, 사실은. 이게 의미 없는 거라고 있어요. 만약에 시장이 변해도 첫날에 세게 올려놓은 거를 낮춰서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좀 문제가 좀 뭐 있다고 봐야겠죠. 예. 자, 이렇게 쓴소리를 마구마구 아낌없이 날려주셨는데 그렇다면 개선점도 제시를 좀 해주셔야 되겠죠. 어떻게 좀 바뀌어야 될까요? 일단 그 수요 예측 자체가 예전에 2일이었다가 이제 5일로 늘어났는데 다 첫날에 이제 수요 예측에 참여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무의미해진 거잖아요. 결국엔 다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가점이 있다는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이게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거, 변별력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이거를 5일을 차라리 하루로 땡기고 그 이후에 수요 예측과 청약의 텀을 오히려 늘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사람들이 하루를 보고 청약까지 어느 정도 일정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왜 2일에서 5일로 늘어났냐면 말씀처럼 대외적인 것은 이게 조금 더 5일 동안 신중하게 보고 이렇게 얘기하라고 하지만 사실 주급납입 능력을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주급납입 능력을 하려면은 서류를 많이 제출하잖아요. 근데 계속 2,000개의 서류를 검토하다 보면은 일반적인 주관사 실무자분들이 이 검토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당국에서는 그러면 5일로 늘려줄게 라고 해서 5일로 늘리고 이거를 일자별로 가점을 주신 건데 그게 의미가 없어진 거죠. 그러면 차라리 수요 예측과 청약의 텀을 길게 잡고 오히려 그걸 서류 검토할 시간을 준다면 기관들도 조금 더 신중해질 거고 IPO 팀도 조금 시간적 여유가 있을 거고 오히려 이게 더 시간적으로는 1일을 두고 텀을 늘리는 게 낫지 이걸 그냥 아예 5일로 늘리는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또 달라진 부분 중에 하나가 사실은 우리가 따따블이라고 하죠. 지금도 연초에 이제 첫 타자였던 우진엔텍이 따따블 바로 달성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수익률이 범위가 굉장히 크게 늘어나게 된 거잖아요. 400%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이제 어쨌든 공모주 시장 끝나고 나서 이제 주식 시장이 상장이 되게 되면 그날 하루에 원래는 우리가 상한가라고 해서 뭐 30%로 오를 수 있는데 공모주 같은 경우에는 이게 범위가 넓어져서 400%까지 이제 올라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작년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260%였어요. 그 첫날에. 근데 이제 지금 400%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즘에 주도 섹터가 없다 보니까 뭐 바이오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뭐 AI라든지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IPO 자체가 이제 섹터화가 된 거예요. 맞아요. 뜨거워요. 네. 그러다 보니까 400%까지 첫날에 공모가 대비 400%까지 열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모든 주식하시는 분들이 그 공모주만 바라보게 돼요. 그래가지고 260%에서 400%면은 그만한 약간 조금 상대적 안정적인 그런 시장이 없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들어오게 됐죠. 근데 사실 정부가 이걸 이제 시행하게 됐던 이유는 사실 그런 거잖아요. 이게 260%로 해놓으니 너무 이제 가격이 확 뛰어버리면서 첫날에 이제 가격대의 변동폭이 너무 커지는 부분을 막고자 뭔가 가격을 제대로 잘 찾아보자. 그걸 시장의 흐름에 좀 맡겨보자라는 의미로 이제 올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게 이런 부작용이 있으면 좀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일단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은 뭐 어느 나라 같은 경우는 5일 내내 한계치를 정해놓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5일 동안에는 상장한 5일 동안에는 500%를 넘기지 않게 혹은 뭐 또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첫날에는 아예 그런 제한폭이 없어요. 만약에 10,000원짜리가 상장되면은 100원이 됐던 100억이 됐던 한 주가 전혀 상관이 없는 장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 같은 경우는 장난을 치기가 좀 쉽지는 않죠. 왜냐면은 100원짜리가 이제 공모주로 등장했는데 10,000원이 됐다고 치면은 100배잖아요. 그럼 불안하니까 그 정도까지 지르기가 쉽지가 않죠. 그럼 결과적으로 뭐 어떤 얘기신 거예요? 아예 이거 제한폭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아예 없어져야지 상대적으로 사람들이 신중하게 조금 접근하지 않을까. 만약에 이걸 오히려 가격 제한폭을 예전처럼 돌리면은
이렇게 매수 물량을 잡아놓고 네. 매도 물량이 없으니까 계속 올리는 효과가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방지하고자 400% 됐는데 또 줄이면 또 예전으로 돌아가는 거고. 그래서 아예 없애줘야지 사람들이 매수하는 것도 자금의 그런 한계성이 있으니까. 만약에 지금 400%가 한계로 가면 눈높이가 이런 큰 돈을 굴리시는 분들이 400%까지는 어떻게든 움직이실 거예요. 근데 이게 업사이드가 뭐 무한정이다. 그러니까 천장이 없다. 라고 하면 돈이 무한정 나올 수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잡아주기 위해서는 첫날만큼은 그런 제한폭이 없어야 되지 않을까. 미국 같은 경우는 보통 그렇게 하니까 좀 어느 정도의 합리적인 포인트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투기성 매수가 좀 유입되지 않도록 네. 아예 가격 제한폭을 없애는 것도 네. 하나의 방법이다라는 말씀이신 네. 거죠. 네. 네, 뭐 이 의견이 좀 청취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 사실 근데 어떤 뭐 제도도 바로 이게 어떤 효과를 내겠어요. 여러 가지 네. 시행착오가 좀 필요할 그렇죠. 것 같고 그래서 가격이 좀 제자리를 찾아가는 데 있어서의 도움이 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IPO 시장 이야기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IPO 대여들, 굵직굵직한 몸값을 자랑하는 대여들이 연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 때문에 IPO 시장이 다소 좀 주춤했다라는 평가들이 많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IPO 대여들이 몸을 좀 풀고 있어요. 시장이 좀 자금 유입도 되고 작년에는 자금 경색 우려도 좀 있었거든요. 네네. 올해 IPO 네. 시장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리고 지금은 그 중소형사 IPO는 올해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관 투자자는 매번 유입이 되는데 나가시는 기관 투자자는 없거든요. 네. 그러면은 결국에 공모주에 대한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한정적이다 보니까 중소형사의 IPO는 여전히 잘 될 것인데 대형사, 그러니까 대여가 잘 될 거냐고 봤을 때는 조금 올해 하반기엔 퀘스천일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뭐 양도소득세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공매도도 그렇고 모든 게 지금 다 이제 어떤 개인 투자자들의 의중을 반영한 정책이 지금 나왔는데 이게 4월 총선 이후에는 또 그게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4월 이후에는 조금 조심해야 될 수도 있다. 그리고 또 지금 이제 우리나라 금리보다는 미국의 금리가 높은 상황인데 일반적으로는 우리나라가 미국의 금리보다 높은 게 일반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네. 혹시라도 금리의 상승이라든지 여러 가지 변화나 정책의 변화가 올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처럼 1분기까지는 무리는 없어 보이고 중소형주는 여전히 무리가 없어 보이지만 대여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그때의 증시라든지 흐름이라든지 기업 자체를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올해 관심 있게 보시는 부분들 뭐 토스도 있고요. 뭐 K뱅크, 그다음에 컬리, 뭐 오아시스, SSG, 올리브영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있단 말이죠. 이런 대여들을 보는 데 있어서의 뭐 어떤 포인트를 어떻게 그럼 잡아야 될까요? 왜냐하면 네. 중소형사에 대해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지만 네. 이런 대형 IPO로 인한 자금이 확 쏠리면서 시장의 열기가 더 뜨거워지지 않을까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더 많거든요. 네. 근데 늘 연말과 연초에는 이제 언론에서는 어디 뭐 향후 내년 대여, 올해 대여 이렇게 좀 많이 라인업이 나오긴 해요. 근데 이게 매년 나오는데 사실 실제 등장하는 것은 이제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토스라든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조금 올해 등장하는 것도 약간 불투명하고 지금 만약에 대여가 있는데 아직 그런 주간사가 선정되어 있지 않다라고 보면은 올해는 아직 어려울 것 같고 일단 대여 같은 경우는 증시의 흐름보다는 기업 자체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유통의 흐름, 예를 들어 뭐 컬리나 뭐 쓱 이런 거 같은 경우 유통주, 그러니까 장내에 상장되어 있는 유통주의 흐름이라든지 여러 면을 봐야 될 것 같고 뭐 토스나 뭐 K뱅크도 마찬가지죠. 뭐 피어 그룹이 카카오 쪽을 볼 수 있겠고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는 조금 공모주로 접근하시는 것도 있지만 장내에 상장되어 있는 피어 그룹까지 같이 봐가지고 종합적으로 좀 봐야겠다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대표님 IPO 시장에 워낙 오래 이제 몸을 좀 담아 오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 IPO 시장의 변화나 패턴 흐름들을 읽는 방법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때요? 우리가 주식 차트 보듯이 뭐 정형화된 건 아니겠지만 감이라는 게 좀 생기셨을 것 같은데 어떤 패턴들이 좀 있나요? 재작년 말에 이제 제가 많이 인터뷰를 했었던 게 2022년 IPO는 LG 엔솔이 이게 무너질 거라는 제가 많은 코멘트를 들었는데 그때는 그렇게 됐는데 그 당시에는 시장이 워낙 화랑이다 보니까 제 멘트가 많이 묻혔죠. 왜냐면은 이 시장이 좋은데 왜 쟤는 지금 안 되냐라고 했는데 그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제
50조다 보니까 많은 시장이 자금을 빨아들였어요. 네.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좀 금리의 상승의 시점에 그 어떤 시발점이 됐기 때문에 네. 전반적으로는 증시라든지 자금 빨아들이는 거라든지 어떤 예탁금의 규모가 많이 좀 줄어들 것 같아서 그런 거를 보는 좀 추세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는 증시가 안 좋을 때 청구한 기업이 상장할 때 굉장히 좋은 효과를 냅니다. 왜냐하면은 증시가 안 좋을 때는 청구가 자체가 되게 겸손한 상태로 이제 청구를 하게 되고 네. 이게 승인받을 시점에는 웬만하면 거의 그 가격 그대로 이렇게 올라오는데 증시가 증시가 호황일 때 청구를 했고 증시가 빠질 때의 IPO는 상대적으로는 저조해요. 왜냐하면 제일 어떻게 보면은 상승세에 있을 때 청구를 했고 그로부터 한 6개월 정도 지난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시점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어떤 특별한 변화 같은 경우는 이게 너무 정책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시장이죠. 왜냐면은 거의 뭐 3살 아이부터 8살까지 할 수 있는 사실 전 국민적인 투자이다 보니까 이게 거의 정책이라든지 뭐 균등 배분이라든지 뭐 여러 정책 때문에 많이 뭐 좌우되는 그런 시장이어서 그런 전체적인 흐름도 좀 같이 보면서 판단을 해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대표님 뭐 공모주로 자본시장에 발을 디디긴 하셨지만 현재는 집합투자, 뭐 투자자문, 투자 일임업, 경영 컨설팅까지 사업의 영역을 굉장히 확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공모시장 외에 두 번째로 굉장히 관심 있게 보는 분야가 어떤 분야세요? 일단 지금 전부 다 이제 묻지마 이제 공모주 투자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많아요. 보니까 사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옥석 가리기를 해가지고 좋은 기업, 안 좋은 기업을 좀 이걸 가려가지고 약간 좀 수익을 많이 냈던 회사인데 지금은 모든 기관들이 다 좋게만 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정이 줄어들게 됩니다. 사실 이게 어떤 경쟁률이 많으니까요. 그렇죠. 만약에 네. 이 파이 같은 경우도 이제 나만 먹어야 되는데 다 같이 이제 먹으니까 수익이 줄어들어가지고 저희 이제 강점을 살리자 해가지고 이제 IPO 이후에 포스트 IPO 해가지고 이제 상장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상장할 때까지는 관심이 많다가 상장 이후에는 관심이 많이 줄어듭니다. 네. 그래서 그때 조금 관심은 두지 않았지만 그 펀더멘털이 좀 망가지지 않은 기업들 그래서 비인기 종목들을 좀 많이 좀 담아두고 그게 갑자기 빛을 발할 때 매도함으로써 그렇게 이제 조금 시장 수익을 좀 보고 있죠. 그러니까 직접 투자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뭐 직접 펀드를 투자를 하고 운영하시는 있죠. 거예요? 왜냐면은 저희 이제 회사 자금으로 좀 했고 실제로 이제 저희가 이제 펀드 수익률 아까 1등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작년에 공모주로는 거의 10억 미만이에요. 근데 저희가 영업이익이 30억이 났는데 20억 이상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주식 혹은 포스트 IPO 주식. 그래서 사실 뭐 주식으로 돈을 번 거죠. 근데 아무래도 근데 또 공모주 펀드 수익률 1등이니까 공모주 펀드만 하는 곳으로 알고 있으신 분들이 거의 90% 오신 것 같아요. 그만큼 지금 시장이 변별력이 없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게 변별력이 있는 시장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어떤 정부에서 쌀 나눠주듯이 배급을 받아가는 주식을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네. 그래요. 이제 공모주 시장이 이제 열기가 좀 뜨거워지면 주식도 마찬가지지만 이걸 막 열심히 공부해서 하기보다는 뭔가 그날 반짝 치킨값을 네. 벌고 나와볼까 이런 네. 생각 많이 하시거든요. 네. 네. 이런 문화가 좀 달라져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달라져도 좋죠. 근데 저희 이제 친누나도 막 공모주를 물어봐요. 근데 저는 좀 화를 냅니다. 왜요? 왜냐면은 이거를 하루 종일 이거를 뭐 청약 넣고 뭐 하고 이렇게 다 했을 때 사실 버는 게 말씀처럼 치킨값이란 말이에요. 근데 더 버는 경우도 있고요. 더 버는 경우도 있죠. 근데 일단 이렇게 시간 들이는 비용에 대비해 가지고는 상대적으로 이제 들어오는 수익이 이제 크진 않으니까 저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증권신고서에 굉장히 자세하게 어떤 기업이라든지 업황이라든지 산업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그리고 피어 그룹 해가지고 경쟁사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요. 그래서 저는 이때 그냥 그렇게 10,000원, 20,000원이 아니라 그것만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은 결국에 더 큰 수익을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사람들이 10,000원, 20,000원을 급급해가지고 조금 아쉬운 면이 있죠. 물론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기관들이 돈을 버는 건데 저는 이게 건전한 자본시장으로 가려고 하면은 확실하게 다 같이 좀 투기가 아닌 투자의 시장으로 와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최근에는요, 이 산업군이 좀 다양화되면서 뭐 기술 특례 상장도 많고요, 생소한 기업들도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기업들을 평가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봐야 할까요? 다양한 네, 이제 업종들이 다양한 있잖아요. 업종, 뭐 네. 임용 업종도 생기고 네.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제조 업종을 넘어서서 그쵸. 다양한 분야들 네네. 뭐 바이오도 네. 있고요, 뭐 네. AI도 있고요. 네. 시대가 이제 급변하면서 네. 많은 다양한 업종들의 산업군들이 막 이렇게 변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이런 데들은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까,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될까 이런 게 있을 것 같거든요. 일단 업종에 대한 기준은 크진 않은데 새로운 업종 같은 경우는 이게 평가할 수 있는 친구들이 없단 말이야. 맞아요. 그러니까 피어 그룹이라 네. 해서 비교 네. 대상이 없잖아요. 없죠. 그러니까 어디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게임 회사인데 뭐 월트디즈니 넣고 뭐 와인 회사인데 많아요, 그런 루이비통 회사. 넣고 좀 이렇게 그 정도로 피어 그룹이 없다는 건데 획일적인 게 아닌 게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제 F사 작년에 하도 이게 기술 특례로 말이 많았던 F사 같은 경우는 뭐 전년도에 1억이었다가 이제 1분기에 100억 되니까 사람들이 아 이제 막 시작하는구나 싶어가지고 전부 다 기관들까지 싹 다 들어왔단 말이에요. 매출 얘기하시는 거죠? 네, 그렇죠. 근데 이게 3분기 동안 이제 뭐 1억이 안 됐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사기 상장이네 뭐네 맞아요. 이런 말이 있어가지고 이걸 또 매출로 보기도 좀 힘들고 그렇다고 기술로 보기에는 일반적인 공모주 투자자분들이 그걸 판단도 어렵단 말이에요. 단어도 어려워요. 사실 네. 저희 같은 기자들도 이 그쵸. 기술에 대해서 알기가 네. 쉽지 않아요. 저희들도 뭐 너무 생소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아가지고 이게 기업을 사실 면밀히 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좀 한번 대표님들 다 한번 뵙기 때문에 대표님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회사를 찍고 운영하시는지도 보고 또 일반적으로 투자자분들이 지금 보기 편한 것들은 유통 물량, 첫날에 얼마나 유통이 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수급이죠. 수급도 보기도 하고. 유통 물량이 왜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이제 구주들이 많으면은 기존에 이제 주주들이 많이 그러니까 상장하기 전에 주주분들께서는 상대적으로 웬만하면 낮은 가격에 이제 주식을 보유했는데 이게 좀 웬만하면 오래됐을 거 아니에요? 한 몇 년 들고 있었는데 500원에 받았는데 뭐 2만 원에 상장했다. 그럼 단기간에 큰 수익을 벌 수 있죠. 그러니까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올 수 있다는 네,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보통 조금 뭐 주가가 이제 오래 가진 않은데 만약에 매도하실 분들이 아무도 없다. 그러면 일단은 출발선이 다 똑같은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10,000원에 받았다. 그러면 출발선이 똑같으니까 웬만하면 사람의 심리상 손해보고 팔려고 하진 않죠.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수급도 중요하고 기업의 어떤 업종이 그러니까 피어 그룹이 현재 상승의 업종인지도 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돈을 잘 버냐 못 버냐의 문제도 아닌 게 작년에 뭐 작년 회사가 이제 최근이니까 작년 걸 말씀드리면 N사 같은 경우는 PER 그러니까 주당 순이익이 1배인 수준의 회사까지 상장했지만 지금의 공모가가 거의 반토막 수준입니다. 네. 왜냐면 피크아웃이 됐다는 얘기죠. 결국에 최고의 몸값일 때 보통 이제 IPO 하다 보니까 실적도 아니고 기술도 뭐 잘 모르면 아니고 그래서 이게 너무 종합적이어가지고 이 짧은 시간 내에 좀 얘기하기가 쉽진 않네요. 이게 너무 다양한 요소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종합예술 같아요. 이게. 네, 그래도 뭐 많은 포인트 주셨습니다. 자, 공모주 투자할 때 이런 팁을 좀 주셨는데요. 일단은 증권 신고서 여러분들 좀 꼼꼼히 따져 보시고 그리고 첫날에 풀리는 유통 물량이 얼마나 있는가 이게 주가의 이제 급변동성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챙겨 보시고 이제 피어 그룹이라고 해서 이제 공모가 같은 거 책정할 때 비교 대상군을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도 보시면서 이 기업들의 향후 이제 업종별 어떤 흐름을 가져갈지 참 챙겨볼 게 많기는 한데 요 3가지는 꼭 포인트로 잡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와중에 또 대표님께서 책을 출간하셨다라고 합니다. 어떤 책인지 좀 궁금한데요. 일단 딱 떠오르는 건 뭐 혹시 IPO나 투자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 아닐까 싶은데 어떤 책 내셨어요? 일단은 최근 2월 말에 출간 예정이고요. 일단 자기계발서를 조금 특이하게 좀 했습니다. 보통 운용업계에 계신 분들은 투자에 대한 책이 거의 99% 그죠. 내시는데 저는 조금 어떤 제가 가진 여태까지 살면서 좀 나누고 싶은 얘기들을 지금 책에 좀 많이 녹아 썼습니다. 그래서 조금 자기계발서 하면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시는 것들이 일반적인 내용이 거의 비슷비슷하잖아요. 이 얘기가 저 얘기였고 저 얘기가 저 얘기였고 다 똑같은 얘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자기계발서를 안 읽는 분도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다 똑같은 얘기. 그러니까 너무 천편일률적인 얘기가 나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책을 한 3년 정도 지금 집필을 했는데 남들과 다른 얘기를 좀 많이 담고 싶어가지고 좀 썼다 지웠다를 이제 주말 내내 좀 3년 정도 좀 집필을 했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그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기존의 자기계발서와 다른 어떤 포인트들이 담겼는지 맛보기로 좀 알려주세요.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보통 어떤 거를 도전하고 나가지고 이걸 실패했을 경우에는 이걸 실패로 보는데 저는 이 표현을 뭐라고 하냐면 R&D라고 해요. R&D요? 네, 그래서 이 비용이나 여러 가지 시간 그리고 비용 모든 것들 R&D에 투자했다. 근데 이거를 기업도 마찬가지로 이걸 자산으로 인식할지 비용으로 인식할지가 있는데 저는 이걸 자산화를 좀 인식해가지고 이게 계속 자산을 쌓다 보면은 무형자산을 계속 쌓다 보면은 결국에 이게 빛을 발할 때가 오거든요. 근데 기업도 마찬가지잖아요. 초반에는 R&D 비용을 쓴다는 것 자체는 손실인 거예요. 비용이 많이 나가니까. 근데 결국에 이게 돌아올 때가 있기 때문에 R&D 비용을 좀 쓰라는 얘기도 있고 이 책에서 유독 강조하고 싶은 거는 가스라이팅을 당하지 마라. 어떤 내용인가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너는 이거니까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제가 요즘 사업 변화를 시켜야 되는데라고 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야 너만큼 지금 돈 많이 버는 사람이 어딨어? 너 잘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라고 하는데 이런 분들은 10년 전에도 야 너 그냥 이것만 해.라고 얘기해가지고 항상 상대의 가치를 정해놉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나를 가장 잘하는 거는 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타인의 그런 목소리나 프레임에 갇히지 말고 나 자신을 보자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 자신을 알아야 되는데 남들의 얘기에 너무 하니까 사실 흔들려요. 그러니까 본인도 자기 자신을 알아야 되는 걸 알지만 흔들려요. 저도 그래요. 네, 그래서 가스라이팅을 당하지 않고 좀 하는 게 있고 또 이 얘기하면 되게 이제 빵 터지는 경우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볼 때 이제 외모에 너무 치중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왜냐면은 어떤 내용이에요? 예를 외모도 들어서 경쟁력이다 이런 분들도 있죠. 경쟁력이죠. 그래서 외모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이걸 자꾸 이제 기업화로 제가 표현하는데 좋네요. 유형자산이에요. 외모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제로에 수렴한다. 그리고 이제 계속 유형자산 유지하려면은 비용이 투자가 돼야 되고 시간도 투자해야 되고. 근데 인품이나 실력, 그러니까 R&D 비용을 써가지고 실력이나 인품 이런 것들은 무형자산이기 때문에 계속 특이하게 비용을 투입하지 않더라도 오래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젊은 청춘들이 이제 외적인 거를 이제 키울 수도 있긴 하지만 일단 자기 자신에게 R&D 비용을 투자해가지고 자신을 이제 개발해가지고 지금 사는 내용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제 얘기 한 20% 정도 나오고 80% 정도가 자기 개발에 대한 내용을 나오는데 좀 이거를 좀 특이하게 많이 내용을 좀 풀어 썼습니다. 그러니까 남들하고 똑같은 책을 안 쓰고자 되게 다양하게 표현을 좀 한 편이죠. 비유를 잘하신 거예요? 아니면 경험을 많이 넣으신 거예요? 경험을 비유화시키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린 것 같아요. 그만큼 공을 많이 들이셨다라는 거죠. 이게 20대, 30대 분들의 타겟층으로 하는 그런 책이에요? 그렇죠. 감히 제가 40대가 아니라 5, 60대 분들한테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이제 20, 30대인데 대부분 엄청나게 성공하신 분이 쓰신 책은 약간 괴리감이 있을 수 있어요. 나의 이야기와 너무 다르다. 나의 환경과는. 나 때는 이랬는데 너 때는 이런데. 근데 그때 시대랑 지금 시대는 너무 다르죠. MZ니까. 그죠. 너무 다르기 때문에 지금이랑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동일한 선상에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친구처럼, 형처럼 이렇게 조언할 수 있는 책이 좀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제 경험을 토대로 했고 제가 이제 10대 때부터 약간 좀 사업을 좀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까지도 조금 녹여 썼습니다. 그래서 제일 친한 친구도 모를 얘기, 주변 사람들 모를 얘기, 조금 어떻게 보면은 부끄러운 이야기까지도 싹 다 모아가지고 좀 책을 내느라고 한 3년 정도 시간이 오래 걸렸고 많은 곳에서 러브콜이 있었지만 그리고 나름대로 우리나라 제일 큰 출판사랑 출판 계약을 해가지고 2월 말에 출간이 됩니다. 네, 출간되면 저도 한번 읽어보고요. 정말로 이런 진부한 자기계발서가 아닌지 한번 저도 좀 꼭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도 쓰시고 여러 가지 업도 하고 계신데 앞으로의 계획이 또 궁금해요. 네. 향후에 어떤 계획도 좀 잡고 계세요? 연초잖아요. 그렇죠. 일단 제가 거의 근 10년 넘게 주 7일 정도를 근무한 것 같아요. 주 7일인데 주 7일을 근무하셨어요? 네, 주 7일인데 이제 집도 여의도.
직장도 여의도. 그래서 뭐 계속 이제 출근을 하다 보니까 사실 이게 뭐 3, 4년을 할 수 있는데 한 10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삶이 많이 지치더라고요. 번아웃이 올 수 있죠. 네, 그래서 거의 그 시점이 다 와서 제가 3월에 제 생일날 한번 20일 정도 처음으로 제가 일을 시작하고 15년 만에 처음으로 휴가 나온 휴가를 지금 보내려고 생각 중입니다. 안식월 같은 느낌인 거네요. 네, 그렇게 좀 보내야죠. 저도 이제 뇌가 좀 휴식이 있어야 되는데 약간 CPU를 계속 돌리는 것 같은 느낌? 과부하가 막 걸리세요? 네, 가끔은 재부팅도 해줘야 되는데 약간 좀 하고 좀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그러면 에너지를 이제 휴가 가셔서 재충전하고 재부팅을 하고 나면 올해 세운 목표를 좀 달성하기 위해서 또 열심히 뛰셔야 되잖아요. 네. 올해 세워둔 목표가 있으세요? 뭐 올해도 좋고 좀 더 중장기적으로도 좋고요. 올해 세운 목표는 뭐 내려놓기를 좀 세워놨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게 인생이 마라톤이라는 얘기를 많이들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단거리로 거의 10년 넘게 달려와서 아, 이번에 한번 쉬어야겠다가 됐고 또 이게 쉬는 것 자체가 오히려 수익성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제가 경주마처럼 이걸 앞을 보고 달렸는데 조금 가끔은 뭐 왼쪽도 보고 오른쪽도 보고 그래서 인사이트를 높이고 시야를 넓혀야지 조금 더 투자나 이런 쪽으로 잘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듣고 제가 이제 보니까 여기 나오기 전에 언론기사로 제 이름을 검색하니까 600개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아, 인터뷰 많이 하셨죠? 네, 근데 이제 익명으로 나온 게 거의 한 4배수 정도 되니까 한 2,000개 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4월 이후에는 좀 언론 인터뷰도 이제 이게 마지막 방송 같네요. 아무래도. 왜 4월 이후로 정하셨어요? 생일에 다시 태어난다는 느낌으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힘들게 뭐 사업적으로도 일구고 제 입으로 일구고 사업적으로도 하고 뭐 책도 내고 인생 1막은 끝났다. 나머지 3월 이후에는 인생 2막을 좀 준비해야 되는데 그것을 이제 뭐 한 20일 정도의 저와의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주변에 소통 없는 저의 시간을 좀 가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인간 이경준으로서의 지금 목표셨던 것 같고 향후 계획이 그거 말고 이제 아이비 혁신운용의 대표로서 이 회사를 좀 이끌어 나가기 위한 향후 계획이 있으실 것 같거든요. 네. 일단 현재는 사실 거의 1인 법인처럼 많이 운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고객분들의 신뢰를 얻으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등, 수익률 1등과 상위 1%의 수익률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엄청나게 여기에 대해서 좀 매진을 하게 되었는데 이름은 아이비인데 지금 고객들과의 소통은 IPO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IB의 영역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하나하나 넓히려고 하면은 저 같은 사람들을 또 경력직을 많이 채용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 분야를 자꾸 넘기고 해가지고 약간 레버리지를 어떤 투자의 레버리지가 아니라 사람에 대한 레버리지를 일으켜가지고 사업의 외형 확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내실은 이미 잘 갖고 계시니까요. 외형 확장 올해 잘 해내시기를 좀 바라겠고요. 자, 끝으로요. 이제 투자에 있어서 대표님이 세워둔 원칙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게 말은 쉬운데 되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저도 물론 마찬가지였고요. 네. 이게 투자를 할 때 과욕을 부리면은 굉장히 뭐 이게 진부한 얘기예요. 근데 과욕을 부리면은 늘 처음에는 몇 번 돼요. 근데 결론은 늘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기업 가치랑 뭐 돈을 있어야지 이제 투자에 성공한다고 보는데 저는 세 번째에 이것도 책에 내용이 있습니다. 세 번째에는 시간이란 요소를 넣습니다. 왜냐면은 돈과 실력, 기업 가치를 다 넣어도 시간이라는 걸 두고 뜸이 익힐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대부분 이게 자금이 과욕 때문에 빠르게 좀 많이 넣고 또 이걸 기다리지 못하고 나오고 그러다 보면은 가끔 보면은 내가 매도하니까 자꾸 주가 올라간다.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시간이란 요소까지 곱해져야지만 내가 원했던 수익을 얻는데 이게 욕심을 부리고 빠르게 가려다 보면은 그게 대부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사실 뭐 급하게 가는 것도 있겠지만 저희 회사의 자산 대부분들은 조금 느리게 간다 정도가 좀 있을 수 있겠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기업 가치를 공부해야죠. 왜냐면 남들이 좋다고 얘기하는 것들은 명확하게 보면은 내가 산 주식을 추천하는 거예요. 다단계처럼 이게. 예. 그러니까 이제 사실
내가 좋다고 추천했는데 나는 없다. 그거는 좀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네, 투자의 원칙 얘기해서 이게 투자자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당부의 이야기로 좀 전해진 것 같은데 이 부분 조금 더 확장해서 여쭤볼게요. 네. 그러니까 남들 말에 이제 현혹돼서 주식을 사지 마라라는 네. 얘기 있으셨고 네네. 또 투자자분들에게 네. 좀 당부해 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좀 전해주세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남들의 얘기를 듣고 하는 것도 모르시는 분들한테는 이렇게 몇 번 하다 보면 수익은 다 좋아요. 근데 결국에는 뭐 하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기 때문에 나중을 좀 그렇게 좀 공부를 또 하셔야 될 것 같다. 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뭐부터 공부해야 될지 모르고 맞아요. 잘 모른다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 해당하는 어떤 일을 할 때는 어떤 산업에 이제 대부분 있는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부터 공부하면 좋죠. 뭐 산업 리포트나 이런 걸 찾아봐야 되는 네, 거예요. 그런 것도 있고 건설 업종에 있다 그러면 거기에는 이미 여러 가지는 조금 상대적으로 언어라든지 그런 게 좀 익숙하니까 거기부터 시작을 해 나가는 게 좋죠. 근데 그것을 공부하기에 제일 좋은 게 IPO 당시의 증권신고서다.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기업 분석의 선수로 앞으로도 냉철한 분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혜영의 센토크. 네, 김혜영의 센토크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